안녕하세요. 남편의 과욕 때문에 숨통이 막혀 이혼을 해버린 40대 아줌마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좀 많았어요. 비슷한 수준, 비슷한 형편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급하게 말해보자면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야 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직접 실천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놈의 끼리끼리라는 말이 참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 안에 충분히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끼리끼리라도 다 같은 종족은 아니더군요. 제가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저와 남편이 끼리끼리였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집안 재력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나 참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이렇게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네요. 도대체 이혼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 거죠? 겪어보지 않아 몰라서 그러는데 차라리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 나은 걸까요? 아무튼 제가 화딱지 나는 사연 하나 써보고자 이렇게 찾아와 봤네요. 남은 응어리를 여기서나마 풀어보고 가려 합니다.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저와 남편은 똑같이 중하층 형편의 비슷한 직종을 가진 채로 결혼을 한 사이예요. 남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쉽게 안 나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저는 남편이랑 비슷한 계열의 일을 했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기도 했고 주어진 만큼만 하는 스타일이라 정해진 경제력 안에서 생활을 하려던 타입이었습니다. 스타일이 반대 같지만 제가 본 저와 남편의 공통점은 우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고 소득이 비슷한 데다가 똑같이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가난에 가난이 붙으면 완전 왕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제게 자기만 믿으라고 다른 사람 말이 뭐 중요하냐며 신의를 보여줘서 그걸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순수했고 사랑에 눈먼 둔치였네요. 저희는 역시나 돈을 모아봤자 티클만한 수준이었기에 미래 신혼살림을 위해서 결혼식도 단촐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예식장이다 보니 하객 수도 눈에 익을 만큼 적었어요. 축하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그만큼 더 기쁘겠지만 저희는 더 행복할 앞날을 기리기로 하며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이마저도 저와 남편이 공통적으로 가진 감정이라 서로 더 돈독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사실 혼전 임신을 하고서 배부르기 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사실 없는 형편의 아이를 얻는 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민망하게도 한순간의 욕구에 눈이 멀어 대책 없이 아이를 가져버린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과 동시에 저희에게 찾아온 아이 소식은 저희가 가족이란 단어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신혼여행도 남편의 보필을 잔뜩 받고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해외는 저희에게 사치였고 가까운 제주도를 즐기고 돌아왔네요. 남편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축의금 정리를 했는데요. 짐 정리도 안 하고서 거실에 앉아 축의금 장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참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펜을 끄적이더니 갑자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제가 대신 남편 짐을 정리하다 말고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관심을 보였는데 글쎄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근데 너 인맥 관리 안 하냐? 축의금 액수가 왜 다 이 모양이야? 계좌에 들어온 액수도 째째하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거금 주는 친구도 하나 없대?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듣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거 있죠? 자기 하객수는 생각 안 하고 제 앞으로 들어온 돈만 보면서 고작 축의금 가지고 제 인성 문제를 논하는데 이거 저만 황당한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축의금 액수가 거기서 거기였다고요. 저도 축의금 장부를 얼추 봤었기 때문에 신랑 측 축의금도 엉망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저런 부연 설명하면서 당신 액수도 그리 안 많지 않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일부러 계좌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안 받은 거라면서
봉투에 있는 축의금은 자기 쪽 액수가 더 많다고 본인이 더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계좌에까지 받아서 합쳐졌으면 저보다 훨씬 많았을 액수라고 뜬금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얼탱이 없고 재수 없었지만 아이까지 생긴 우리 사정에 돈은 더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축의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애써 이해를 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정도껏 이해해줬으면 남편도 적당한 선에서 저와 타협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의 돈 욕심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기세를 타더니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는 욕심에 부스터가 달린 것 마냥 과해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같이 힘보태서 빨리 모아야 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손주를 돌봐주겠다는 시모의 말대로 시모한테 아이를 맡기고 저랑 맞벌이를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그건 또 싫대요. 남의 손에 애를 맡기고 싶진 않다고 꼭 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키워야 건강하고 똑똑하게 큰다면서 저더러 전업주부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제게 갑자기 경력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멀쩡하게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 어머님께서 애 봐주신다는데 왜 그래야 돼? 내가 뭐 애 안 보겠다고 그랬어? 자기가 계속 돈돈거리니까 여태 그랬던 것처럼 같이 벌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젠 안 된다고. 그땐 우리가 둘만 있을 때였고 지금은 애가 생겼잖아.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도 부모 손이 아닌 다른 사람 손 타면 애들이 커서 그때 받은 영향이 다 드러난다더라. 그냥 일 관둬. 내가 야근 늘리면 돼. 아직 아이가 1살 배기일 뿐인데 저희는 그때부터 벌써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다퉜습니다. 제 경력 단절 문제로 남편과 일주일 정도를 씨름하다 보니 제가 더는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애까지 보는 입장인데 남편이랑 같은 주제로 말씨름하는 게 체력 소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남편 뜻대로 사표를 내버렸죠. 남편 고집이 너무 세니까 시모도 고개를 내줬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주부로 있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이 육아에만 신경 쓰는 퇴근이라고는 일절없는 집 요정이 되었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슬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편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아이 교육에도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유치원 때까진 애 교육관에 터치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아주 선생님 납신 것처럼 애헴거리더군요. 과외며 학원이며 조그마한 애한테 이것저것 많이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이도 힘에 부치지만 당연히 혼자 벌이하는 남편도 돈 대주느라 힘에 부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퇴근할 때마다 표정이 점점 썩어가더니 나중엔 애가 애교 부리면서 들러붙어도 귀찮아하기만 하고 기절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까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내조를 더 잘하려고 했고 애가 남편을 성가시게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게 다시 일을 구하라고 통보하는 남편의 요구는 정말 당혹스럽더군요. 제가 무슨 슈퍼맘도 아니고 일을 구하라고 하면 뚝딱 바로 취직이 되는 사람인가요? 제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을 넘어섰던 때였습니다. 경제 판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데 무려 8여 년을 경력 단절로 살던 저한테 다짜고짜 일을 하라뇨. 물론 일은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리 단번에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제 나이에 취업이 더 쉽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일을 알아보겠다고 제안을 수락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구직하는 기간조차 못 견디고 구직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취직도 하나 못하냐고 저의 능력을 개무시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남편이 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드니까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학원을 줄이라고. 학원비 나가는 것만 줄여도 우리 생활비 반은 더 들어와. 네가 진작에 취직했으면 문제 없었을 일이야. 부모로서 애 학원 그만두게 하고 싶냐? 그러게 평소에 좀 취업 잘 되는 걸로 자격증 하나 따놨으면 얼마나 좋아.
이래서 멍청한 것들은 거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멍청? 말 다 했어? 당신은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당신 원하면 그대로 뿅! 다 되는 마법사인 줄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 혼자 애 키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신이 돈 들여주는 건 고마워. 근데 그것 말고는 뭐 해준 것 있어? 우리 애 내가 다 키웠어. 언제는 나더러 전업주부하라고 난리더니 이제 와선 일을 하라고? 그래서 네가 애를 잘 보기나 했어? 애가 공부 게을리하고 매일 놀려고만 하던데 이게 네가 떵떵거리던 결과물이냐? 아휴, 돈 벌어다 주면 뭐하니. 집구석은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데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려?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던가. 머리 나쁘면 몸이라도 고생해야지. 저야말로 남편과 대화만 하면 가슴 중앙이 갑갑한 게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애가 할 일을 미루고 놀고만 싶어하는 이유도 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아이라고 그 기준이 없겠습니까? 저희 애가 자기 역량보다 너무 과한 교육을 받는 탓에 스트레스가 늘어서 더 학원 공부에 손을 떼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서 받는 피로함을 잔뜩 받아서는 저한테 우수수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한 지 2개월 차였는데 경력 단절 주부를 뽑아주는 곳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아예 전화 연락도 안 오는 것 보니까 지원서부터 떨어지는 게 분명했어요. 저도 충분히 답답한데 지켜보는 남편은 제가 아주 한심해 죽겠나 봅니다. 당신 대학 친구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친구 인맥 중에 당신한테 자금 도움이라도 줄 만한 사람 없냐?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한 지가 언젠데. 그 친구는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왔어. 그 전부터 이미 연락 끊긴 사이라서 갑자기 연락하는 것도 웃기고. 저것 봐. 그런 식으로 인맥 관리하니까 네가 결혼 축하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같은 과 나왔다면서 그 친구는 대기업 다니고 당신은 겨우 잡일하다가 시집와서 살이나 찌고. 뭐라고? 말이 왜 그따위야? 기가 막혀서. 그러는 당신도 나처럼 거지꼴로 결혼한 주제에 왜 자꾸 나를 평가 못해서 안달인데? 재벌이나 되면 또 몰라. 자기도 산거지 주제. 골골거리는 중고차 타면서 뭘 그렇게 벤츠 타는 척 콧대를 세운대? 뭐야?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 아, 그림의 떡일 뿐이려나? 하긴 돈 많은 남자가 당신같이 촌티나는 여자를 눈에 담을 리가 없겠지. 저희는 이제 서로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고함이 오갈 정도로 상대에게 질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입씨름이 오가니 어떤 날에는 애가 나서서 우리 사이를 파고들기도 하고 일부러 저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멀리서 부르기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네요. 아이의 눈물겨운 마음도 몰라주고 못된 부모였던 저희는 당시 서로에게 쌓인 원망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든 말든 툭하면 저를 갖고 다른 잘나가는 여자들이랑 비교까지 했어요. 한동안은 그놈의 대기업 다니는 친구에게만 주야장천 짓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 처가댁이 잘 사네, 누구는 아내가 똑똑해서 재테크로 몇 억을 버네 등등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는 건지 그런 집안이 부럽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그딴 술주정을 듣는 것도 꽤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과하게 취해서 온 날이면 몰래 몇 대 패기도 했어요. 일부러 남편 옮겨주는 척하면서 몇 번을 밟고 귀싸대기 날리고 코를 비틀어버리기도 했죠. 아니, 들을수록 웃기잖아요. 자기는 결혼 전이나 후나 고작 연봉 몇십만 원 오른 게 다면서 저한테만 과한 요구를 바라니까 완전 진짜 재수없지 않습니까? 머리통을 안 후려치곤 못 베긴다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 때문에 아이 교육에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 크는데 문제없도록 사방팔방 일자리를 찾으러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체면이고 뭐고 정말로 취업이 절실해서 오랜만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같이 강의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막 안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조심스럽게 알린 제 사정을 듣고선 흔쾌히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의외였어요. 보통은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연락한 것만으로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저를 대학 동기였다는 이유만으로 반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내 동생이 플로리스트 하거든. 그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쓰일 때가 많은 자격증이더라고. 동생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내일 한번 찾아가 봐. 주부인 제가 바로 사무직에 뛰어드는 건 어렵다고 배려해준 친구 덕분에 저는 친구 동생네 꽃집에서 꽃꽂이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 동생도 제게 미리 실습하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요즘은 호텔에서도 플로리스트를 고정 직원으로 뽑는다면서 자격증 따서 호텔로 취직해보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랑 친구 동생 덕분에 적당한 수익을 받으며 일을 배우게 되었고 정말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친구랑 친구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막노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고생하며 늙어갔을 겁니다. 제가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기 시작하니 남편도 불같은 성격을 좀 죽이고 잠잠하게 굴었어요. 전업주부 시절 때보단 그래도 싸울 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먼저 한 발 물러나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부 싸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횟수만 줄었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딴 게 전부 친구랑 친구 동생 덕분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얻었으면 보답을 하는 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남편의 등살로부터 구제해준 둘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는 제 친구랑 친구 동생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오지 못했고 친구 동생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거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던 남편이 하필 그날 일찍 퇴근해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아가씨가 같이 인사를 나온 걸 보곤 피로에 절어있던 얼굴을 어색하게 펴면서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 동생을 남편한테 정식으로 소개를 해줬더니 남편이 금세 아가씨에게 호의를 보이더군요. 우리 와이프 구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네요. 꽃집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참 미인이세요. 남편의 친절한 모습을 결혼 초에 보고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남편한테 저런 모습도 있었는데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상냥한 남편이 불쾌했다기보단 어이없었을 뿐이었죠. 제게는 친구 동생이 귀인이나 다름없었기에 밉게 보일 리 없었고 남편한테 정뗀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제 불만의 화살은 남편을 향할 수밖에요. 저희는 제 아이까지 같이 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었습니다. 귀인이나 다름없는 손님이 있어서 그런지 간만에 저희 분위기 좋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웃기도 참 많이 웃었던 날입니다. 원래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 뒤에 바짝 붙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껴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불행이 제게 큰 의미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플로리스트가 된 저는 친구 동생에게 감사 선물을 표시하고 정말로 호텔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취직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야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너무 일 강도를 높여 하는 남편이 걱정돼서 쉬엄쉬엄 하라고 야근에 대해 언급해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애가 점점 더 자라니까 돈도 그만큼 많이 들 거라고 맞벌이 시작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지 않겠냐며 오랜만에 또 돈 욕심으로 불타올라 있었어요. 남편 돈 욕심이야 신혼 초 때부터 꾸준히 봐와서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다들 불행이란 것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닥쳐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순간순간을 방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바로 경계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살다가 바로 옆 사람에게 제대로 호구 잡혔던 인간 중 하나이네요.
한날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퇴근하고 만날 수 있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일에 연락이 온 거라서 좀 곤란했습니다.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남편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특히 유부녀는 시간 약속을 자유롭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남처했더니 친구가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길래 할 수 없이 퇴근하고 만났습니다. 호텔 주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도 표정을 굳히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앉자마자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이었고 그걸 본 저는 처음에 친구가 혼전 임신을 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먹고 맙니다. 미안해. 내 동생이 이런 애가 아닌데 네 남편이랑 사고를 쳤나 봐. 보다시피 그 아이 내 동생이랑 네 남편이 바람나서 저지른 일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내 남편이 돈에 미치긴 했어도 지금껏 여자 쪽에는 눈도 안 돌린 사람이야.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놀랐어. 동생한테 크게 나무라기도 했고. 그런데도 동생은 차마 애를 지우긴 싫나 봐. 네 남편이랑 이미 얘기 끝내서 둘이 키우기로 했다는데 남편한테 들은 거 없어? 제 남편과 친구 동생이 바람이 났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임신까지 했다네요. 심지어 둘이서 그 애를 키우겠다고 한 사실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이 친구한테 들었다는 것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동생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친언니로서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친구 또한 저처럼 심장이 떨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본 친구의 표정은 태연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마치 남편과 자기 동생을 갈라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넌 이걸 나한테 말해주는 이유가 뭔데? 나더러 네 동생 소송하라는 거니? 아니면 나더러 남편 포기하고 네 동생한테 넘기라는 거야? 진정해. 이런 상황 밖으로 소문나면 누구든 좋을 것 없잖아. 내 말은 최대한 시끄럽게 해결하지 말자는 거야. 내 동생한테 따질 거 있으면 앞으로 나 불러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네 커리어도 만들어줬는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그걸 따지는 게 정상인 거니? 내 남편도 미친 짓 했지만 네 동생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적어도 내 앞에 네 동생을 같이 데려왔어야지. 나한테 사과를 시키는 게 언니로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원하는 게 사과야? 그거면 돼? 그럼 네가 순순히 이혼해 줄래? 그렇다면 나도 너 시간 되는 날 맞춰서 용서 빌러 데려올게. 친구가 얼마나 뻔뻔하게 나왔으면 제가 여태까지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기억을 하겠어요. 분명 떳떳한 입장이 아닐 텐데 친구가 너무 침착하고 태평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잘못된 입장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제겐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생전 가장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불륜이라. 그러고 보니 왜 그 방법이 있나 생각도 못했네요. 그 친구네가 넉넉한 편이라는 건 대학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대기업으로 수익이 좋고 동생네 매출도 상당하니까 친정되는 집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겁니다. 그러니 지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눈이 도는 건 100번 양보해서 당연했겠네요. 제 남편이 돈에 미친 사람이라서 돈에만 목맬 줄 알았어요. 여자 집안을 이용해서 살림필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 정도로 막장짓은 하지 않겠지라는 신뢰가 은연중에 있었나 봅니다. 바보 같게도 말이죠. 그렇게 부자인 처갓집 부러워하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저를 비교하더니 딱 그런 처가를 알아보고 불륜을 저질렀네요. 남편의 속내가 너무 시커멓게 잘 보여서 화가 나 미치겠더군요. 고작 돈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배반한 셈이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버려진 느낌을 도통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남편은 외박까지 했어요.
아마 친구가 남편한테 제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없는 그 새벽에 저는 모든 게 저를 돌아선 것 마냥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앞날이 너무 막막했고 무서웠습니다. 돈돈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핏줄 세어가며 싸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 버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등질 수가 있나요? 토끼 같은 우리 새끼를 버릴 수가 있죠? 제 인생의 전부인 존재는 우리 딸 하나뿐이었지만 이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건 남편인데 그런 사람의 배신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도 싫었을 만큼 미워했어도 우리 딸의 아빠라는 생각에 이혼까진 염두해 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이 가정 하나 지키겠다고 마지막 남은 예의를 붙들고 있었네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일깨워준 사람 덕분에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의 존재였고 그저 엄마가 슬픈 게 싫다고 위로해주는 우리 딸애를 보고서 다시 기운을 차릴 의지를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고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망가뜨릴 각오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지난번 제게 주고 갔던 초음파 사진을 챙겨서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시댁을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손주를 데리고 연락 없이 찾아온 저를 시부모가 순수하게 반겨주었는데요. 내내 제 표정이 좋지 않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는 없는 살림에 시집 와준 제게 항상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돈 욕심이 많아서 시부모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없었는데 제가 생활비나 월급을 아껴서 시부모 생신날 한 번씩 용돈을 드리고 했거든요. 제 마음을 갸륵하게 여겼던 시부모는 저를 자기 아들만큼이나 좋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남편과의 결별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웠지만 제가 이미 딸이랑 저만 생각하기로 각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사리 입을 떼서 시부모에게 이혼소송 의사를 밝혔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부모의 반응은 그렇잖아도 절벽 끝에 서 있던 저를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시부모는 자기 아들에 대해 실망을 하기보단 제게 대신해서 사죄하는 방법을 택했고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결국 결론은 아들 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나름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런 만행을 저질렀나 보네. 죽어라 노력해도 우리 집 가세가 안 일어나니 돈 많은 처가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을 텐데 있는 처가라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어미야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우리 아들 그간 이쪽 저쪽 지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니. 네가 이혼만 해주면 우리가 너한테 돈 좀 떼줄게. 어머님, 불륜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저를 앉혀두고 하실 말씀이세요? 어쩔 수 없이 남편 편드는 건 부모 자식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저더러 용서해달란 소린 하지 마셔야죠. 저랑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남편을 나무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가 다 미안하구나. 다 잘못했어. 그러니 그냥 이혼 좀 해주거라. 우리도 남은 생 새 사돈 도움받아서 기 펴고 살 생각하니 차마 어미 널 붙잡기가 싫은데 어쩌겠니. 어차피 우리 아들은 너한테 마음 떴다. 껍데기 안고 사는 건 너도 실증 날 거 아니냐. 아들 말 들어보니까 친구 도움받아 겨우 취직했다면서 먹고 살 길 마련해준 빚 갚는다 치고 눈 감아줘. 어이없지 않나요? 시부모는 자기들의 형편없는 자존심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도리어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 걸까요? 분명 저는 가만히 있다 봉변당한 사람인데 누구한테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사람 하나 매도하는 거 일도 아니겠어요? 다들 나쁜 일에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니 당하는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리고 절망하나 봐요. 역시나 시가에는 잘해봤자 본전이거나 손해일 뿐인 듯 합니다.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부모한테 효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자기 아들한테 외면받는 시부모가 불쌍해서 대신 챙겨줬던 것뿐인데 결국 돌아오는 마음은 불륜녀한테 남편을 보내주라는 결론뿐이네요. 온갖 가여운 멘트를 남발하면서 남편의 불륜을 감싸주는 시부모에게 기가 막혀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했고, 시부모는 부잣집 사돈을 얻을 수 있다면 흔쾌히 소송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가에 찾아간 걸 시부모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지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불같이 화만 내던 남편이 이번에는 의외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싶어서 뭐라고 짓거리나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무릎 꿇고 빈다는 소리가 겨우 합의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시나마 남편의 변명을 기대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제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나 가진 것 없는 집안 자식인 거 알잖아. 안 그래도 형편없는 남자인데 소송까지 당하면 윤진이 집안에서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이 집 명의도 당신 단독 명의로 다 바꿔줄게.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당신 다 가져. 그러니까 제발 나 몸만 건사하게 조용히 보내주라. 이젠 실망할 것도 없다. 당신은 살면서 나한테 내도록 돈 뽑아 먹을 생각만 하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목적이었나 봐? 그래, 어디 등배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래봤자 불륜 가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약속이나 똑바로 지켜. 네가 분명 네 입으로 몸뚱아리만 나가겠다고 했다. 당장 각서 쓰고 지장 찍고 부동산 명의 나한테 다 돌려놓고 바로 꺼져. 그날로 남편은 제 말대로 자차까지 제 명의로 돌려놓고 저한테 합의 이혼을 받아내 저희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남편 보내고 나니 같이 산 수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간 게 뼈아프게 느껴지더군요. 구멍난 가슴에 바람이 숭숭 들어서 한동안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놈이란 거 알았던지라 하루 지나고 나니 역시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짐은 필요 없다고 빼다 버려도 좋다길래 시가로 보내려고 정리 중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상간녀 소송하지 말란 조건은 내걸지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하면서 제가 재산을 다 몰수해온지라 어찌 보면 이득 본 이혼을 했는데도 상간녀 소송은 해야겠는 거 있죠. 잘못을 모르는 건 남편도 시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상간녀 집안도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 처음이 쉬우면 그 다음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받은 은혜를 완벽하게 갚아주지 못해 좀 찝찝했는데 이렇게 잘잘못을 가르치는 참교육으로 보답을 한다면 친구랑 친구 동생한테 큰 배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녀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았죠. 뒤이어 날라오는 알림을 확인했더니 글쎄 엄청난 쌍욕의 문자가 날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륜에 떳떳한 척 하더니 소송 때문에 생기는 빨간 줄은 겁이 났나 보네요. 심지어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친구 것도 안 받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난날 뻔뻔했던 표정이 너무 재수없었던지라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친구는 저를 어이없는 이유로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 여시 같은 년이 내가 너한테 일자리까지 구해주고 경력 만들어줬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니까지 것도 동기라고 반갑고 불쌍해서 호의 좀 베풀었더니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줄은 몰랐네. 결국 고소를 했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는 줄 알아? 그땐 내가 널 잘 몰랐지. 네 동생이 남의 뒤통수를 이리 무섭게 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처음부터 친구 안 했어.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다고 했니? 그 말은 네 입으로 네 동생이 쓰레기라서 사고친 걸 왜 너한테 갚아주냐? 그걸 따지고 싶은 거야? 넌 선의만 베풀었으니 동생 문제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거니? 말 좀 똑바로 해봐. 대기업 다니는 년이 문장 구사력이 왜 이렇게 딸려? 진짜 돌았구나. 비렁뱅이 주제에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뒤 좀 봐줬으면 눈치껏 기었어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가서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린 친구는 정말로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상간녀인지 남편인지 친구한테 집 주소를 알려주었겠죠. 다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무작정 내려치는 수준이 벌써부터 저급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딸애를 방으로 피신시킨 후 대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넘어뜨리더군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잡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 겨우 친구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까부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동네 잡일하는 너네 아빠랑 달리 우리 아빠는 무려 2급 공무원이야. 우리 아빠한테 말만 하면 찌꺼기 같은 너네 부모님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 까불 사람한테 까불어야지. 알았으면 당장 고소 취하해. 무릎 꿇고 고개 쳐박아야 되는 입장이면서 돈 있고 빽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친구 꼴이 같은 어른으로서 무척 쪽팔리더군요. 어쩜 전 남편과 다를 게 없는 건지 보니까 끼리끼리 잘 어울린 듯 싶었어요. 저는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빗자루를 뽑아다가 친구의 다리를 냅다 쳤습니다. 중심 흔들려 쓰러지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서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아,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보구나? 집에 돈이 많으니까 온갖 쓰레기짓 다 저지르고 다녀도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럼 그렇지. 집안 자체가 저급한 문화를 가졌으니 불륜 정도야 누워서 침 뱉기 수준이겠지. 그런데 어쩌냐? 너는 방금 네 입으로 네 약점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야. 나한테 너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준 셈이라고. 대기업은 무슨... 역시 멍청한 년이네.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내가 이 옷 세탁비도 물을 거야. 네 수준의 네 월급에 몇 년을 시달려야 갚을 수 있는 옷값이거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먹칠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살고 싶으면 당장 소송 취하라고. 너네 그 잘난 집에는 소송이 제일 약과일 텐데 진짜 취하해도 괜찮겠어? 소송 취하하면 그 다음에 네가 알려준 약점밖엔 답이 없는데. 너희 아빠 2급 공무원이랬지? 과연 네가 네 아빠 발목 잡는 짓을 해도 너희 아빠가 돈으로 해결을 해줄까?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서 너네 아빠 권위 무너뜨리는데 온갖 짓을 다 할 건데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서 고작 소송 가지고 이 난리니? 자기 아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친구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백은 아빠가 다인데 그걸 망가뜨리겠다고 한 거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망각한 모양입니다. 오작 거지 나부랭이 말에 내가 쫄기라도 할 것 같아? 우리 아빠를 걸고 넘어지시겠다. 그럼 너네 부모님은 무사할 것 같니? 누가 누구더러 멍청하다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어련하시겠어. 불륜이 뭐 자랑이라고 동네 떠나가라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마음 먹을 수 있는 짓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원래 내려갈 곳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아빠뿐만 아니라 너랑 네 동생 인생까지 제대로 밟아버리는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나한테 고개 쳐박을 용기가 안 나니? 나 정말로 너네 아빠 찾아갈 건데? 제 말에 더는 대꾸하지 못하던 친구는 결국 제게 선을 제대로 넘었는데요. 자기 성질을 주체 못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누가 버려놓은 아이스 커피를 주워다가 제 얼굴에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와, 사람이 속에 화가 부글부글 차오르면 몸을 주체 못한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도리어 커피를 쳐맞아도 마땅할 상간녀 언니한테 제가 당했으니 그 분노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게 상식적인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모자라 친구가 끝내 스스로 매벌집까지 해버렸는데요. 네가 왜 부모를 언급해도 꿈쩍 안 하는지 알겠네. 너한테 딸이 하나 있다고 했지? 보니까 나온다고 어디 꽁꽁 숨겨놓은 것 같은데 딸내미는 아니? 네가 산 거지라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친구가 다짜고짜 제 딸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 이성의 끈은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신발장에 버려졌던 빗자루를 다시 들고서 쫓아가 친구를 덮쳤어요. 제 딸한테 이 더러운 년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눈도 못 뜨도록 신명나게 혼내주었어요. 내 딸 건드리는 순간 너네 집안은 그대로 황천길 직행인 줄 알아.
조용하게 소송 걸어주려고 했더니 네 성질머리 때문에 안 되겠다. 똑똑히 기억해. 너네 집안 얼굴에 먹칠한 건 난년으로 태어난 너랑 네 동생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대로 친구를 내몰아 현관문 밖으로 쫓아버렸고 빗자루를 내던지며 꺼지라고 소리친 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구 사이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고 얘도 더 이상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 저도 기회와 경고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될 것 같더군요. 괜히 어설픈 자비를 베풀었다가 저만 등신 호구가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모든 연락을 수신 차단해버렸고 플로리스트 상간녀가 강사로 일하는 꽃집에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확 뿌려버렸어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쳐다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짓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단지 뿌린 지 이틀 만에 상간녀가 꽃집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문 닫고 숨는다고 불륜이 어디 손쉽게 숨길 수 있는 수치인가요? 유리문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 메모를 비켜가며 보기 좋게 전단지를 도배하고 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규모 큰 맘카페에도 상간녀와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전부 올려버렸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수십 개가 떠오르는데 전부 욕밖에 없더라고요. 저 대신해서 신박하게 욕을 퍼부어 주시는 맘들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 줄 아시나요? 그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 전남편과 상간녀 스토리가 웬만큼 퍼졌는데 그게 상간녀 아빠한테까지 결국 영향을 끼쳤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맘카페 댓글에 상간녀가 어디 관리청장 딸이라고 소문이 퍼져서 상간녀 아빠 건의에 정말로 위협이 가해진 것 같았어요. 그 뒷일은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리고 진짜 답없는 사건이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전 남편은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맨몸으로 친히 불륜녀 집안에 들어간 주제에 감히 부잣집 친정 두고서 또 다른 여자를 안아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간녀가 억울하다고 전 남편 약점 좀 알려달라고 저희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었어요. 굳이 제가 답장을 안 해도 이미 전 남편의 약점을 알지 않을까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전 남편은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것이니 돈줄 끊는 것만으로도 큰 복수가 될 겁니다. 역시나 상간녀도 그럴 거라 싶었는지 결혼 생활 1년도 못 버티고 이혼 소송으로 전 남편과 전 남편 집안에게 빚더미를 안겨주었다네요. 그리곤 우편으로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문을 써줬는데 그마저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그 불행을 겪어보고 사과를 하는 건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남편이랑 시간은 손가락 쪽쪽 빠는 신세를 면치 못했겠네요. 그러게 얌전히 본인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알거지는 면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적당선을 지키며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동물인데 어쩜 그리도 짐승이길 자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위자료도 받아 살림이 좀 편해졌고요. 뜻하지 않게 화제거리로 인기를 얻어 맘카페에서 운영자로 직위가 올라갔어요. 운영자들한테는 육아 관련 광고나 협찬이 들어와서 딸아이한테 도움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선 이혼이 흠도 아니고 미혼모도 흠이 아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개성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제게 떨어진 재산으로 저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피땀 흘려 키울 겁니다. 욕심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딸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 거예요. 모두가 돈벼락 맞기를 바라지만 내 수중에 과분한 욕심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게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사람의 전두엽을 조종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제게 떨어질 악재는 이걸로 끝이었으면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